지난주에 미국의 FOMC가 지나면 시장이 조금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반전의 계기를 기대했었는데요. 웬걸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는 FOMC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진 것인지 이유와 함께 향후 금융시장 전망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롬 파월이 FOMC 이후에 이제 0.75, 그러니까 75bp 인상은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하루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하루 반짝하고 다시 밀리기 시작하고 또 지수가 간밤에도 계속 밀리는 거거든요.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근데 제롬 파월을 못 믿겠다 이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틀 연속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 확대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연준의 그 점도표가 2달도 채 안 돼서 지금 폐기 처분될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경기가 냉각되더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시장이 해석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금리를 높이냐는 문제인데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점도표에 나타나는 연준 참여자들의 전망치를 그 평균한 부분이 중립금리 수준이 됩니다. 경제 침체 우려를 없는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올 말까지는 2.25에서 2.5%까지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상승폭이 1.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상승률로 보면 150%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또 경기가 급락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흐름의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놀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좀 지표 역할을 하는 중립금리는 아까 2.5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올릴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방 기금금리나 시장의 예측은 그러면 연말까지 금리가 어느 정도나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월가에서는 제롬 파월의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을 예상을 패드가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 컨센서스를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시장 예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시장이 생각했던 것은 금리 선물 시장에서 6월과 7월에도 0.5% 금리 인상, 이후 9월에도 0.5% 금리 인상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까지는 3%까지 금리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25bp씩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최종 3.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중장기 경제나 물가와 관련된 지표인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5%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이 아무래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리스크 회피 현상이 뚜렷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5월에 이제 50bp를 올린 거고요. 6월과 7월에도 적어도 50bp씩 2번 정도는 더 빅스텝으로 갈 걸로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75bp 예측도 있는 것 같은데 소위 이제 빅스텝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계속 단행된다면 금융시장에는 추가적인 충격이 있을까요? 이번에도 사실 알고 있었는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충격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의 변화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은 주가 하락, 또 채권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달러 강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미국 시장의 혼란은 제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은 경제는 아무래도 감속을 넘어서 실속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경기 후퇴로 실적이 감소하면 당장 애플이나 아마존닷컴과 같은 하이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증권화 상품과 같은 고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또 원자재 펀드에도 커다란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미국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래도 이 부분까지 반영하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은 연준이 경기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던져줘야 되겠고요. 고물가 대책 일변도의 정책 운영도 수정이 된다는 것을 시장에서 보여줘야지만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연준도 뭐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워낙 물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런 빅스텝을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면 연준이 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면, 바꿀 수 없다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게 소위 시장의 우려 아닙니까? 소위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들이 커서 주가가 밀리는 건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말까지 그 중립금리 수준인 2.5를 넘어서 3%까지 간다면 아무래도 금리차 확대로 인해서 달러 독주 체제가 계속이 되는데요. 현재 달러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9%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 이동이 빨라지게 되는데요. 국제투자은행들이라든지 그리고 세계적인 하이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벌어들인 돈들을 대부분 중국이라든지 아시아의 고금리 채권에 투자해 왔습니다. 이 규모가 적게는 1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펀더멘털이 약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자본 이탈로 경기 침체의 우려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리세션 우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주가가 펀더멘털을 하회하는 주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드 랜딩에 대한 위험은 앞으로도 주시장에 커다란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FOMC 이후에 금융시장이 급냉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은 사실 알고 있었던 건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심리가 불안해진 요인 가운데 하나를 더 꼽자면 중국 이야기. 파월 의장이 중국의 봉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타격을 받고 있다. 공급망 얘기를 하면서 충격이 더 컸거든요. 중국의 공급망 이슈는 지금 계속해서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거지 상해도 안 풀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20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1억 6,500만 명이 타격을 받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연안 도시들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GDP의 상당 부분을 창출해 주는데 이 부분이 절반 정도 이하로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동량이 중국에서 제일 큰데요. 현재 항만에 대기했던 선박들이 500척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미 수출이라든지 세계 수출이 줄면서 고물가 상황이 계속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섬유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중국이고요. 전자기기의 27%, 기계는 20%,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에 빠뜨릴 수 없는 히토류 같은 경우는 70% 이상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는 이런 공급 대란 속에서 고물가 상황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이제 미국 기업들도 애플이나 테슬라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기업들은 중국 봉쇄, 국내 기업들도 지금 중국에 베트남 이런 데로 기지를 많이 이전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에 삼성이나 현대나 있잖아요. 국내 기업들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상하이에는 아무래도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들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수조는 첨단 생산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부품과 관련된 수입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 장강 유역 지역의 생산 기능이 60%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수입하려고 하더라도 항만이 묶여서 수입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핵심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선박보다도 30배 비싼 수송료를 지급하는 항공으로 지금 수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
부품과 그리고 소재 그 수입 의존도가 29%가 넘습니다. 중간재도 27%를 차지하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려 40%에 달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93%, 의약품과 또 의약품 원료 같은 경우에는 52%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월 달 이후부터 서서히 우리나라 공장들의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가동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도 봉쇄가 되면 공급망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만 중국 자체의 생산이나 성장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한 게 5.5% 성장인데 5.5%는 뭐 쉽지 않죠. 전망치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한 2주 사이에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4%대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시키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시주석이 올해는 무조건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아야 된다는 목표를 제시는 했지만 락다운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5%는 달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도 통계 조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률을 좀 4%대 안착시키려고 하겠지만 생산과 소비 활동이 워낙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5월 중순 이후에도 재감염이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올해 중국은 실질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도 겨우 5% 정도를 통계 마사지를 한 뒤에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달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적으로도 중국을 압박하는 그 아젠다들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계획들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국내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대중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탈출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늘고 있고요. 기업들도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상하이나 주변 국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무려 25%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같은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새로운 공급망 구축과 관련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안보나 경제를 연대하는 방안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 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내구 소비재를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더 강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중국 투자를 절반 정도만 줄인다면 국제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250억 달러 정도가 감소하게 되고요. 또 미국 GDP의 총 규모는 한 5천억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안화 환율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화도 환율 상승, 원화 약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국 위안화도 위안화의 상승, 위안화의 약세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6.73까지 지금 위안화 환율이 올라왔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위안화 약세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가장 큰 거는 해외 자금들이 지금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중국이 채권 시장이나 증권 시장을 개방하고 나서 들어왔던 돈이 무려 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자금들이 현재는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금 이동도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안화 같은 경우는 2분기와 3분기에 가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변동성이 줄이기 위해서는 아마 중국 정부가 새로운 대책들이죠. 소위 말해가지고 경제와 관련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다든지 또 인구 증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지 그리고 첨단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를 해제시켜야지만 앞으로 위안화가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2분기, 3분기 원화 약세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집중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